당신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매몰 비용, 이 말 꽤 익숙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들인 시간이 얼만데, 지금까지 이걸 위해 들인 세월이 얼만데, 이런 말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과거에 했던 행동, 선택, 이걸 계속 강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했던 행동, 선택을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으로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매몰 비용 오류인데요. 일단 어떤 걸 선택하고 행동에 딱 착수하고 나면요, 거기에 투자했다는 심리적 이유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실패로 향하는 길인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바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우리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데이비드 마르케의 디스턴싱,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무의식에 있는 소위 자기 매몰, 이걸 끊어내고요, 발목 묶여있는 내 무의식 속의 포텐, 가능성, 이걸 꺼내는 가장 명쾌한 방법을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이 말을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계속 기억해 주세요. 자기 자신만큼 나에게 아부하는 존재는 없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요, 뭔가 소름이 돋을 만큼의 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진짜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곳에 존재하라.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라. 다른 사람이 되어라. 1994년 한 남자는 월스트리트의 한 금융회사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수익률도 좋았고 존경할 만한 상사 아래에서 소위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다. 당시 인터넷은 연간 2300%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이 기술이 거대한 흐름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그 기술의 성장 흐름에 올라타 무언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모험이었다. 분명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는 이미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상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상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그의 계획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상사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덧붙였다. 이미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네. 유능한 인재를 붙잡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예의상 한 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사의 그 말은 그의 생각을 깊이 뒤흔들었다. 상사는 이렇게 제안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틀 정도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 생각에 잠겼어요.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고민했죠.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은 늘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그러다 결국 저는 저에게 맞는 사고방식을 찾아냈어요. 바로 후회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자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80살이 되어 삶을 돌아보며 그때까지 어떤 결정을 해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새기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결정을 되돌아보며 회사를 그만두고 연간 보너스를 비롯한 지금 이 순간의 여러 혜택을 포기한 걸 과연 내가 후회할까? 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곧 이렇게 결론 내렸다. 내가 80살이 되었을 땐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나지 않을 거야. 기억조차 못할 거야.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내가 이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 반대로 시도했다 실패하면 그래도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는 반드시 시도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 자신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신이 되어보는 상상을 한 것이다. 그는 80살의 자신이 되어 그 결정을 되돌아봤고
그 시점에서 바라본 길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 선택은 결국 옳았다. 그의 이름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립자인 그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이며 하루 매출이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 초당 매출은 254억 원을 기록하는 회사의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된 것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생각한 그 방식이 도대체 왜 효과가 있었을까?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 자신을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는 다른 존재가 된다. 게다가 그 미래의 자신은 더 가치 있는 관점을 지닌 또 하나의 나이며 이상적인 자아에 더 가까운 시점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미래의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다. 자기 매몰. 에고는 나를 뜻하는 라틴어다. 자기에 대한 감각을 의미하는 이 에고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특히 위협 상황에서는 에고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에고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홍보 담당자라고 표현한다. 즉, 이 에고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추구한다. 당신을 더 좋아 보이게 하고 당신이 자기 스스로를 좋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에고는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현실을 선별적으로 가공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굳어진 당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 특히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작동한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당신은 어떻게 중심의 사고에 갇히게 된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지 말지인데 말이다. 예를 들면 이것이다. 당신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에고는 과거 당신이 그 직장을 선택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중심의 사고 회로를 가동시킨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다음 주에 그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매몰되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런 상황일수록 한 단계 높은 사고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은 당장 이번 주와 다음 주 코앞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맞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무엇을 할지 말지, 즉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왜 반드시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 일을 안 하면 나는 정말 굶어 죽는 건지,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해야 궁극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어렵고 힘든 상황,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 유독 에고는 이렇게 어떻게 라는 낮은 수준의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일까? 당신이 과거에 선택한 것들로 인해 어쨌든 당신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에고는 계속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당신에게 계속 아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부하기 위해 가동하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당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보만 찾고 그와 충돌하는 정보는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현실 왜곡 효과는 우리를 실제로 눈이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뇌는 끊임없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무엇을 무시할지 선택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눈치챌 수 없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현실 왜곡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는 말로 표현된다. 당신은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 왜곡 효과로 인해 당신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실제로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다. 즉,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라도 당신의 뇌가 그걸 걸러낸다면 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자기 매몰 상태에 깊이 빠질수록 뇌는 점점 더 선택적으로만 작동한다. 그 결과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모순적인 모습을 점점 더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나 운전에서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실제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 이 편향은 1981년 발표된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미국인 운전자의 93%가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수치다. 심지어 심각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기 평가를 내렸다. 투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특정 주식을 사고 팔기로 한 우리의 결정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가격이라는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가격이라는 신호는 분명하고 측정 가능하며 확실한 신호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저 앞에 있는 붉은 경고등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도 변함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자동차 사고들이 발생하고 투자는 여전히 실패 상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것이 궁금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자기 매몰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벗어날 수 있다.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다. 무엇보다 자기 매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매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당신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할 것이다. 자기 매몰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탈출하라.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1985년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달리 인텔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그야말로 인텔과 반도체 산업 전체에 참담한 한 해였던 것이다. 인텔의 창립자인 무어와 그로브는 끝도 없고 답도 없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심지어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체들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텔의 매출은 더 줄어들었고 수익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 무어와 그로브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메모리 칩 사업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제조 중심으로 회사의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인텔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만큼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정으로 회사의 미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인텔이 어떤 기업인가? 바로 메모리 칩으로 성공한 기업이었다. 따라서 메모리 칩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무어와 그로브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려 1년 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회의에서 그로브가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경영진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 그렇다. 지금까지 어떻게 수준에 머물렀던 사고가 무엇을에 대한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시야가 단번에 트였고 답이 명확해졌다. 그로브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다. 1985년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시간이 어느덧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을 무렵이었죠. 저는 인텔의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고든 무어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가 처한 난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고 저희 둘 모두 한층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그레이트 아메리카 놀이공원의 대관람차가 느릿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다시 고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쫓겨나고 이 사회가 새 CEO를 데려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고든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메모리 칩 사업에서 손을 뗄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이 이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무어와 그로브는 비유적으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옴으로써 자신들의 후임자가 되어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은 자기 매몰 상태에서 벗어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상황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자기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는 당신과 당신의 상황 모두 제3자의 시선으로 왜곡, 편향,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기억, 선입견, 기대, 상처 등으로 물든 시점에서 잠시 벗어나 개인적 경험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훨씬 더 맑고 명료하게 바라본 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심리적 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어와 그로브가 후임자의 시선이 되어 상상했듯 당신도 상상을 통해 스스로와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심리적 거리라고 한다. 낮은 해석 수준에서는 세부 사항,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이루어진다. 반면 높은 해석 수준에서는 원칙,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이 이루어진다. 무어와 그로브 또한 무려 1년 동안 낮은 해석 수준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메모리칩을 더 개선해서 잘 만들 수 있을지만 집중하고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고가 촉진된다. 또한 높은 해석 수준에서는 이상적인 최종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의 유혹이나 방해에 보다 강한 저항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뉴욕 대학교의 야코프 트로프와 텔아비브 대학교의 나라 리버만은 지금 여기를 중시하는 자기 매몰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결국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라. 즉, 시간적 거리에 관한 것이다. 시간적 거리는 어떤 사건이 나로부터 시간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뜻한다. 인간은 시간 할인 편향이 있는데 이 편향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시간 차이라도 우리에게는 점점 덜 중요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지금과 일주일 후의 차이는 52주 후와 53주 후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두 경우 모두 시간 간격은 일주일로 동일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지금과 일주일 후의 차이가 훨씬 가깝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인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왜 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제프 베이조스의 사례와 같이 당신 삶의 끝자락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다른 시간대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흔들 의자에 앉아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점은 평소에는 얻기 어려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인생의 마지막에 선 미래의 자신은 전체 삶의 맥락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사람이 되어라. 이건 자기와의 거리두기다. 무어와 그로브가 자신들의 후임자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았듯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비욘세가 있다. 비욘세는 팝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욘세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비욘세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 두려움 없고 당당하며 화려한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자아의 이름은 샤샤 피어스다. 무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동안 샤샤 피어스가 최고의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실제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비욘세는 실제로 그렇게 무대를 장악한다. 물론 이는 일시적인 상태다. 공연이 끝나면 진짜 비욘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비욘세가 샤샤 피어스와 같은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전문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또 다른 자아를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곳에 존재하라. 마지막 3번째는 공간적 거리두기다. 이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이웃의 시선으로 자기 집 창문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전직 스포츠 선수이자 현재는 스포츠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네이프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스포츠 선수로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현역 시절
한 번은 인도 팬 12만 명이 야유하는 경기장에서 극심한 압박감 속에 타석에 섰다가 타격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경기장을 빠져나온 그는 다음 타자를 지켜보기 위해 팀 선수들과 감독, 코치가 머무는 발코니로 올라갔다. 그 순간 자신이 다음 타자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몸에 힘을 빼, 숨을 고르고 공에 집중해.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어. 바로 그 직전 자신이 타석에 있을 때 꼭 필요했던 조언이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지닐 수 없었을까? 발코니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똑같고 나의 실력도 똑같고 단지 공간적 위치가 타석에서 발코니로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다. 그는 이와 같이 차분하게 자기와의 거리두기가 된 심리 상태를 발코니 보이 상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발코니 보이 상태를 언제든 발동시킬 수 있게 훈련하고자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3년 후 그가 상대해야 할 선수는 세계 최정상급 에이스 투수였다. 그는 3년 전 인도에서의 패배가 다시 반복될까 순간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발코니 상태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 결과 본능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뇌 영역이 극도로 활성화되었고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뛰어난 샷 중 하나를 터뜨려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스네이프는 확신했다. 나를 다른 곳, 즉 발코니에 두고 경기하는 이 발코니 보이 상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당신의 보호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육성하라. 최고의 운동선수들, 가장 성공적인 CEO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모두 코치가 있다. 외과 의사 아툴 가완디는 뉴요커 기고문에서 코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코치는 교사는 아니지만 가르친다. 코치는 상사는 아니지만 상사처럼 행동할 수 있다. 코치는 스포츠 실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다. 올림픽 체조 대표팀의 전설적인 코치 벨라 카롤리는 간단한 다리찢기 동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코치가 하는 일은 관찰하고 판단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 역시 자기와의 거리두기, 공간적 거리두기, 시간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로 이 코치의 시점을 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되어라. 다른 곳에 존재하라.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라. 자기 자신만큼 자신에게 교묘하게 아부하는 존재는 없다. 그리고 그 아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독제는 코치가 자유롭게 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다. 프란시스 베이컨 경. 당신은 아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명백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그런 장면을 본 만큼 당신의 친구나 가족도 똑같이 당신의 행동에서 당신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문제를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코치는 누구인가? 어머니 같은 존재인가? 아버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당신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조합한 인물인가? 당신의 코치가 반드시 실제 인물일 필요는 없지만 실존 인물에서 영감을 받아도 좋다. 당신이 다시 본래의 자아로 돌아왔을 때도 코치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저 너머에 남아 당신을 공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동기가 떨어질 때는 코치가 당신을 격려할 것이다. 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당신은 코치가 됨으로써 평소라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이 인생 전체를 코치나 다른 누구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자아가 되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거리감, 관점, 명료함을 얻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당신 본래의 자아로 돌아와 당신의 코치가 제공해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로 그 결정들을 실행하면 된다. 당신의 보호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육성하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